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은 RS이고요. 저희 회사 이름 자체가 그 RS 부동산 자산관리회사입니다. 갈수록 이 자산 관리라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제 화두가 많이 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자산을 불리는 것에 많은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면 점차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데 측면을 이제 좀 많은 초점을 좀 맞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좀 뜨거운 편이고, 또 토지라는 부분도 예전에는 장기간으로 가는 부동산이었는데 이제는 단기간에도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정해야 되고 어떤 부동산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전에는 저희가 수익형 부동산이다, 경매다,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다라고 하면, 오늘은 이제 하는 주제가 뭐냐면 부동산에 관련돼서 매입부터 그 다음에 보유, 그리고 매각, 이 세 가지 단계 정도로 나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간적으로 봤을 때 하루 동안 그 모든 거를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취득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예약이 많이 돼 있었는데 좀 취소도 되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알차게 모여서 하는 게 또 서로 좋기도 하고. 춥진 않으시죠? 네. 네. 이 앞에는 좀 더워요. 항상 보면 조금 이상하게 여긴 더워요. 그래서 그런가? 땀나죠? 예, 더운데 땀나요. 좀 전에 물론 밥 못 봐서 더 그런 거 느끼긴 했는데, 많이 좀 졸리실 수도 있어요. 식사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들으시면서 질문도 좀 가끔 하셔도 괜찮고요.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뭐 학교 수업도 아니고요. 저희가 편안하게 세미나하는 거니까 들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미나의 주제 자체가 부동산의 보유와 아니죠, 취득이죠. 처음에 취득, 보유, 매각, 이 세 가지로 나눠서 가는데, 부동산 자산 관리라는 것 자체가 이 보유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라는 게 이제 초점이 좀 많이 맞춰져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부동산을 취득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유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이제 하나의 그 숙제처럼 남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가 바뀌면 바뀌고 또 시대가 변할수록 부동산에 대한 트렌드도 변하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주로 많이 하셨던 것이 시세 차익, 그렇죠? 그래서 아파트라든가 뭐 토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취득하시면은 대를 물려서까지도 가서 나중에 매각을 하시는 그런 단계를 가셨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세 차익보다는 이제는 그 수익형 부동산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이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부분은 매월 얼마의 월세가 나오느냐, 그 월세를 받는 부동산이 이 수익형 부동산이죠. 그런데 지금 수익형 부동산이 종류가 뭐 아파트가 수익형 부동산이 아니다, 토지가 아니다, 이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토지도 수익형 부동산이 될 수 있어요. 농지를 사시게 되면 매년 쌀이 나옵니다. 쌀. 그렇죠? 농지에서 쌀 나와요. 그 소작해가지고요 나오기도 하고, 요즘에는 그 뭐 조합, 영농조합이라든가 있잖아요. 법인, 영농법인도 있고, 거기에다가 의뢰를 하시면 쌀이 나와요. 그럼 이것도 하나의 그 수익형 부동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도 예전에는 전세를 많이 줬으면 최근에 전세난이 많이 심각하잖아요. 그 전세난 심각하다는 건 뭐냐? 전세 부분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세를, 최근에는 아파트를 월세를 주는 세대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쵸? 예전에는 전세로 시세 차익을 많이 봤었어요. 전세를 놓고 돈을 최대한 조금 투자해가지고 나중 향후에 오르면 팔 생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아파트를 전세보다는 월세로 많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도 역시나 수익형 부동산 측면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취득과 보유 매각에 있어서 보유라는 측면은 이런 수익형 부동산 쪽이 조금 더 많은 해야 될 일이 많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선적으로 취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부동산 종류 정말 많죠. 우리가 흔하게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주택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큰 분류로 주거용이냐 비주거용이냐 이게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하거든요. 주거용은 뭐냐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거고, 비주거용은 거주하지는 않고 상가라든가 뭐 근무라든가 근무할 수 있는 상가나 오피스텔 그리고 토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비주거용인데, 지금 현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동산에 있어서 보면은 의식주라는 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의식주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의식주는 어쨌든 간에 사람이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이 아니라 꼭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거주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거주를 할 거냐 아니면 내가 세를 줄 거냐 그 두 가지 면에서 되는 거죠. 하는데 지금 이 거주면에 있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아파트라든가 뭐 빌라라든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최근에는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여기까지 많은 이제 취득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부동산에 있어서도 내가 재테크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고 실거주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거주적인 측면에서는 뭘 하셔도 그냥 내가 원하는 지역에 기존에 살던 지역이 좀 더 좋은 지역일 수도 있어요. 대부분 보면은 지금 뭐 여러 군데 사실 거 아니에요? 계시는 곳 자체가.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가장 좋은 동네라고 하시는 말씀들이 제일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친구랑 할 때도 우리 동네가 제일 편해 좋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살도 익숙한 데가 제일 좋으니까. 그래서 거주적인 측면은 사실은 뭐 어디가 좋다 안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기보다도 자기가 사는 동네가 가장 좋은 동네고, 우리가 재테크라는 부분을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저 옷 좀 벗고 할게요. 덥습니다. 약간 사우나를 좀 갔다 왔어요. 어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댁이 어디세요? 신길동이세요? 아, 영등포구 신길동. 영등포구도 점점 좋아지고 있죠. TV에서 많이 봤어요. 아, 그랬어요? 네. 영등포구는 앞으로도 계속 더 좋아질 지역 중에 하나니까 좋은 동네 살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취득이라는 부분에서 재테크라는 얘기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상품별로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전략이라는 게 있고요. 또 우리가 흔하게 연령별로 또 어떤 부동산을 취득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전에 연령별로 부동산 뭐 투자 전략 그런 게 인터넷 한번 쳐보시면 주로 이제 뭐 20대, 30대 이렇게만 나누고 했었어요. 그럼 우리도 여기 계시는 분들도 지금 보면은 연령대가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느 당에서 어떤 식의 부동산을 갖고 움직여야 될 것이냐라는 걸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되는데, 이걸 꼭 나이랑 맞을 필요는 사실 없어요. 내가 원하는 상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는 거를 나이에 비춰서 그냥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근데 예전에는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취득해야 될 부분들을 보통은 자기 집 마련이라는 부분으로 갔었고요. 이게 조금 변화된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먼저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거고, 또 30대에서 40대까지는 그 평수를 상향 이동을 한다고 해요. 예전에는 아파트 자체를 예를 들어서 20평대를 마련했으면은 조금 자기의 재산이 쌓이고 조금 나이가 먹을수록 조금 더 상향을 했었거든요. 20평에서 30평 그리고 40평. 예전에는 40평대 아파트가 어쨌든 돈이 더 많이 오르는 아파트였잖아요. 작은 평수보다. 근데 지금은 40평대 아파트 팔리나요? 지금은 갖고 있는 분 내놔도 안 팔리잖아요. 40평대가. 하지만 20평대 아파트는 지금도 잘 팔려요. 실질적으로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요. 재개발이 나중에 아파트 짓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현재 단독 오래된 주택들을 허물고 아파트를 짓는 건데,
실질적으로 부가인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요, 재개발 자체가 사업성이 없어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됐었어요. 하는데 40평대 아파트를 줄이고 20평대로 재설계를 떠서 가죠. 그러면 사업성이 좋아져서 그만큼 조합원들의 동의도 많아지고 손맛금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하니까 이제는 작은 평수 위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상향 이동했었는데 지금은 뭐 상향 이동이라는 거는 큰 의미가 좀 별로 없고요. 40에서 50대가 되면은 이제 상품에 대해서, 부동산 상품에 대해서 좀 다양한 상품을 이제 접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뭐 주택에 관련된 부분만 계속 취득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했다라고 하면 이제 40, 50대가 되면서 토지도 한번 보게 되고요. 그리고 건물 같은 것도 좀 보게 되고 상가도 보게 되고 이런 식으로 좀 상품을 다양하게 하게 되고 이제 60대 이상이 돼버리시면 어느 정도 이 수익형, 그때 당시에는 수익형 부동산을 원하시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60대 이상이 되시면 경제활동 자체가 이제 별로 없어지다 보니까 매월 따박따박 월세 나오는 부동산을 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익형 부동산을 많이 원하시게 되는데 지금은 20, 30대 솔직히 자기 집 마련 할 수 있을까요? 20, 30대 요즘에 결혼도 안 하잖아요. 그쵸? 저는 20대 결혼했어요. 우리 때가 다 그쵸? 근데 지금 20대 결혼하면 거의 뭐 왜 이렇게 빨리 가냐고 이상하게 쳐다볼 정도예요. 남자들 특히나. 여자분들이야 20대 어쩌다 가긴 하는데 여자분들도 요즘 30대 많이 가요. 그쵸? 제 친구, 제가 나이가 지금 40이 조금 넘었는데 제 친구 중에서 나이 결혼 안 했는 몇 명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런 것처럼 이제 결혼하는 게 많이 늦춰지다 보니까 20, 30대에 자기 집 마련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좀 드물어요.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30, 40대 이때 이제 자기 집 마련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최소한 가족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어떤 재테크라든가 그런 측면 떠나서라도 내 집 마련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방송이나 이런 데 나가서 뭐 명절 때나 그때는 이제 토크쇼를 하거든요. 하는데도 항상 똑같이 얘기하는 게 최소한 집값이 오르도 떨어지던 간에 자기 집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택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 30, 40대에 자기 집 마련하는데 이 사람들이 큰 평수를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경기의 흐름도 중요하겠지만 이 공급과 수요의 원칙을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 인구의 패턴이 어떻게 변하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식으로 사람들 관심이 쏠릴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하니까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다 놓고 있었으면 시간만 지나면 오르는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특히나 이 아파트라는 게 예를 들어서 옆집이 무슨 아파트가 새로 지어서 얼마 올랐다라고 하면 우리 아파트도 얼마 해놓으면 같이 따라갔었어요, 가격이.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 뭐 여성분들 이렇게 주민 뭐 하잖아요. 거기서 동대표도 뽑고요. 동대표 그런 데서 가격을 단합이라는 것도 했었잖아요. 단합하면 가격은 올라갔었죠. 근데 이제 단합을 해도 이제 가격이 안 올라가는 게 아파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는 자기 집 마련의 20, 30대가 주로 어디서 거주하냐? 1인이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이나 이런 데서 결혼하기 전에 거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고요. 옛날에는 20, 30대가 부모님 밑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면 지금은 대부분 나와서 혼자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대부분. 저도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서울 시내 안에 원룸들이 어쨌든 간에 공급도 많고 수요도 많고 하거든요. 근데 지방에도 그런 산업단지라든가 대학교라든가 주변으로 임대 수요가 풍부하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나와서 1인 가구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를 뭐 통계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움직여보면 대충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20, 30대가 주로 이제 1인 가구를 많이 이루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30, 40대가 이제 자기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평수가 어쨌든 간에 소형 평수로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40, 50대는 이제 상품이 다양한데 여기서는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게 여러 가지 상품을 취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40대에는 뭐 내가 집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상가라는 부분도 관심을 좀 드리게 되고요. 토지라는 부분도 관심을 드리게 되고, 뭐 부동산만 다니면서 집을 보셨다면 이제는 경매라는 부분도 조금 관심 있어 하시게 되고, 여러 가지를 이제 공부하고 좀 관심 있어 하시죠. 신문을 보고. 그 전에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도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이거 신경 쓰기보다 자기 일하기 바빠가지고요. 신경 전혀 못 쓰고 살다가 신경 쓰게 되고, 60대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부분을 선택하시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수익형 부동산 선택하신 부분들이 수요층들이 20, 30대가 주로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게 이제 원룸이나 그런 수요층이 있다 봤을 때. 그러면서 이 60대에서는 물론 이 수익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안정성이죠. 돈 들어갔을 때 나중에 내가 뺐을 때 손해나지 않는 안정성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디다 넣어야지 안전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하시게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환급성입니다. 뭐 지금 당장이야 아무 일 없고 몸 건강하니까 돈이 그냥 매달 얼마 조금씩 들어오기만 하면 괜찮은데, 혹시라도 돈이 갑자기 들어갈 일들이 생기긴 하잖아요. 자녀분들이 결혼 이 정도 되면은 하실 수도 있지만, 요즘에 예를 들어 40대 결혼하면은 그죠? 자녀가 내가 40대 결혼해서 애를 낳았어. 그런데 내가 60대 돼야지만 내 애가 20살이에요. 그쵸? 그러면 60대가 넘어가면서 그때 아이가 결혼을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목돈이 필요하면 그 목돈을 갖다 써야 되는 그 환급성도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급성이라는 부분이 그 수입형 부동산에서는 좀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주로 설명을 드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은 이제 뭐 아파트라든가 재개발 그런 쪽으로는 투자를 지금 많이 안 하시고 계시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제는 어떤 상품에 대한 투자도 있겠지만, 가격 자체를 소액으로 투자할 거냐 아니면은 조금 더 이상급으로 투자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 가격에 대한 부분을 좀 나오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액이라고 하면 얼마 정도가 소액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물론 느끼는 것만 다르죠. 얼마면 소액이세요? 3만 원 이하. 어우, 그래서 대단하시네요. 우리 어머니는 얼마 정도 소액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3, 4천만 원? 4천만 원. 네. 어떤 분은 1억도 소액이고 2억도 소액이고. 일반적으로 1억 미만이면 그냥 소액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긴 해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사는 데 있어서 1억이라는 돈 1억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렇죠. 모으려면 진짜 죽을듯 살든 모아도 1억 모으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뭔가 집을 하나 얻으려고 해도 그렇고, 뭔가 하려고 해도 1억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솔직히 1억 가지고 전세방 얻기도 어렵잖아요. 저도 결혼할 때 1억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1억 가지고서는 실질적으로 신혼부부들 와서 전세방을 얻기도 정말 힘들어요. 요즘에 전세, 뭐 예를 들어서 20평대 아파트 서울 시내 안에서는 뭐 거의 다 2억은 넘어갈걸요. 30평대에서 3억 넘어가고요. 이제는 평당 1,000만 원이에요, 전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1억 가지고서는 최근에 빌라도요, 저희가 해보니까 신당동을 작년에 분양을 하는데 2억 한 2천 정도에 방 2개짜리를 분양을 했어요. 이게 전년면적으로 한 12평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전세가 1억 8천에 나갔습니다. 전세가. 신당동 이 중구라는 지역 자체가 워낙 강남하고도 가깝기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전세 자체가 이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매매 가격하고. 이제는 1억이라는 돈 가지고서는요, 정말 신혼부부 어서 방 얻으라고 해도 지하방도 얻기 힘들어요. 지하가 없으니까. 요즘 짓는 집들은 지하가 없잖아요. 그쵸? 전부 다 지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도권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죠. 경기도권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요, 이렇게 계란 후라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는데요. 이 계란 후라이 노른자를 이 서울이라고 표현을 좀 많이 해요. 그리고 이 흰자는 이제 수도권이죠. 경기도권. 수도권인데, 서울 지역 안에서 먼저 우리가 후라이팬에다가 그 계란을 탁 풀어버리면은 실질적으로 이 서울 지역 안에 있는 것들이 가장 좀
가운데가 좀 제일 두껍잖아요. 그리고 식을 때도 좀 덜 늦게 식고요. 이쪽 바깥에가 인천이라든가 경기도권 이런 쪽으로 서울에서 많이 밀려나가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동산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은 서울부터 뜨거워지고 수도권이 좀 늦게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식을 때는 어디냐면 수도권이 좀 빨리 식죠. 근데 지금 현재 서울보다 수도권에 인구가 많이 늘어났어요. 서울에 살던 사람들이 전세난에 허기덕이다가 이 경기도권으로 많이 넘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도권에도 지금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청라지구 하니까 30평대 아파트가 1억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옛날에 청라지구가 아파트 분양을 하는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자기 부동산을 팔고 오셔야 되는 분들이 그런 과정을 많이 못 거치셔가지고 굉장히 공실이 많았었어요. 공실이 많아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분양보다는 전세 쪽으로 많이 돌렸는데, 1억 정도의 분양을 전세를 주다 보니까 서울 지역에서 많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보시면 청라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불 꺼진 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아파트가 그래도 꽉 차다 보니까 사람이 다니잖아요. 사람이 다니다 보니까 그 주변에 그래도 이 상권이 조금 형성이 돼서 상가가 오히려 장사가 좀 더 잘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아파트가 결국에는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상관없이 상가는 사람만 다니면 돈이 되는 이런 상태도 있어요. 우리가 IMF 때 이후로는 부동산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가격을 매기는 단위 자체가. 제가 이제 소액을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부동산의 가격을 어떻게 매기는지 그걸 아셔야지만 우리가 투자를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사다 놓으면 나중에 올라가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많이 지나갔죠. 지금 아파트 같은 거 사놓으면 돈이 올라가나요? 올라가요? 네. 아파트가 언젠가는 다시 좀 회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사실은 심리적인 요인이 더 큽니다.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공급과 수요 원칙도 있겠지만 심리적인 부분이 더 커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아파트라는 부분을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대에서 30대가 내 집 마련을 했었던 시대에는 청약 통장이 됐던 뭐 근로자 통장이 됐던 적금이 됐던 모아가지고 조그마한 내 집이라도 하나 마련을 하려는 게 목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신도시라든가 뭐 특지개발지구라든가 그런 아파트들을 많이 청약을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20대, 30대들이 전부 다 1인 가구로 도시형이라든가 오피스텔에 거주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소비층의 수요층이 없어진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러면 30대에서 40대까지 이후 수요층들이 지금 이 반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 대한 수요층이 많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은 점점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팽배해지고, 또 은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대 이상 수익형 부동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전화 오시는 분들 보면 이제 회사 다니다가 은퇴하시고 연세들이 조금 많이 드셨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40평대 이상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셨었는데, 두 분이 계시면서 자녀분들은 이제 1인 가구로 가다 보니까 집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혼을 하던 안 하던 간에 자녀분들이 나가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40평대 아파트에 부부 두 분이서 그냥 외롭게 계시니까 꼭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죠. 하다 보니까 차라리 이거를 팔고 그 돈 가지고 뭐 20평대 아파트나 많은 30평대 아파트로 이사를 하시고 나머지 돈으로 다만 월세 얼마가 나도 나오는 부동산을 찾아보자 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신 거죠. 하다 보니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인기가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부동산이 막 오를 때 같으면 뭘 투자해도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사실 되게 안정적으로 가시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 계란도 한 바구니에 담지 말고 여러 바구니에 담으라고 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 투자라는 것도 요즘에는 최근에는 이렇게 나눠서 투자하는 패턴들을 많이 보이시는데, 이런 미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상품들이 사실은 뭐 아주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런 미만의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시장에서 보시면
우리가 중개사무소나 이런 데 가시면 여러 가지 상품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분양이라는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은 뭐 도시형 생활주택도 분양하고 오피스텔도 분양하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투자하시려는 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1억, 뭐 100억 다양하게 있지만 제일 많은 돈을 제일 많은 층을 갖고 있는 게 어쨌든 1억 미만 소액이 가장 많은 소유층을 갖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 땅을 사가지고 빌딩을 지어가지고 파는 개념보다는 1억 미만의 소형으로 주택을 지어서 파는 게 훨씬 더 분양이 잘 된다는 얘기죠. 하다 보니까 소액 상품으로 개발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억 미만 때 월세가 나온 상품들을 계속 만들고 공급하고 찾게 되는 거죠.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1억 미만으로서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을 하시는데 보통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사실은요 수익형 부동산에서 오피스텔이냐 도시형이냐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오피스텔은 어떻게든 간에 업무용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도시형은 주거용이고 그러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여기가 똑같이 건물 안에서 일부분은 오피스텔이고 일부분은 도시형 주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는 건 다 아시죠? 2009년도에 도시형 생활주택이 1인 가구가 막 늘어나니까 거기 대처하려고 세워진 거예요. 예전에는 오피스텔이나 주택을 막 짓는 데 있어서 소형상품 내놓으려면은 그 주차장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게 많았기 때문에 계속 공급을 할 수가 빨리빨리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주거용이라는 그 도시형 생활주택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많이 지었어요. 실질적으로 이 공급 과잉까지 갈 정도로 많이 지었죠. 공급 과잉을 가다 보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 해가지고 도시형 생활주택 지금 원룸에 대해서는 혜택을 줬던 부분을 지금 규제를 좀 강화시켰어요. 도시형 생활주택이 원래는 우리가 주택 빌라를 짓게 되면은 한 세대당 주차가 보통 한 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주차가 제일 우리가 건물 지으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 주차장이 많이 이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집을 제대로 못 짓는 부분이 있는데 주차장을 많이 완화해줘가지고 공급을 일시적으로 팍팍 늘려놓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대를 들어올 사람들이 계속 집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 1억 미만으로 하게 되면은 수익률 몇 프로다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보통 왜 우리가 수익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수익률 자체가 하다 보면은 이제 수익형 부동산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면 수익률 자체가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는 10 몇 프로, 이거는 5%, 막 그런 식으로 되면 과연 5%짜리 상품이 좋은 상품이냐 안 좋은 상품이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죠. 수익률이 어떻게 상하는지를 대충 아시죠? 우리가 돈을 투자하게 되면 투자한 금액 대비 매월 얼마의 월세가 나오는지 그거를 수익률로 하는 건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뭐 워낙 많이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 수익률이라는 거를 우리가 매월 월세가 나오죠. 월세를 곱하기 12를 합니다. 곱하기 12를 하면 보통 우리가 은행에서도요 이자를 빌리거나 그럴 때 이자가 뭐 3%다 4%다 그러면 그게 연이자예요. 연이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1,000만 원을 빌렸는데 연이자가 4%다 라고 하면은 1년에 1,000만 원에 보면 1년에 400만 원 되겠죠. 1,000만 원에 10%면 그러니까 40만 원이죠. 다 그러면 이거를 12달로 나누면 매월 내는 돈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지금 수익률 구할 때도 항상 곱하기 12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곱하기 12 하신 다음에 나온 금액을 투자 금액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데
금액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100을 곱해주시면 백분율이 나오는 거죠. 몇 퍼센트 해가지고 그 기준점을 가지시고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서 어떻게 한다라는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요, 연 뭐 몇 프로 다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강남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오피스텔이 수익률이 몇 프로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보통 강남 같은 경우에는 5%대가 제일 많아요. 도시형 생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5%가 제일 많은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인천이라든가 수도권이라든가 아니면은 서울 지역 안에서도 뭐 은평구라든가 그런 데 가보면 7에서 8%까지 나옵니다. 근데 이 공식이 뭐냐면 우리가 상가를 사는 것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상가 중에서도 분양 상가 1층은요 수익률이 우리가 5% 정도 나와요. 근데 만약에 2, 3층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지층으로 간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수익률이 보통 7%, 8%, 7%, 8% 이런 식으로 좀 바뀌죠. 그건 뭐냐면 1층이라는 부분에 안정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급성도 들어간다는 거고요. 우리가 상가 보통 몇 프로 이렇게 딱 하면은 뭐 많으면 많아서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1층이냐 아니면 지층이냐 2, 3층이냐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강남이다 그러면은 이 상가 안에서 1층하고 같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이 강남 자체가. 그리고 7, 8%다 이런 부분들이 약간 강남 외의 지역, 그런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안정성이라든가 공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더 많아지니까 조금 더 수익률은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취득과 보유, 매각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린 데 있어가지고요. 이 보유라는 부분이 이 수익률 게임을 우리가 얼마큼 잘할 수 있느냐를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강남권에 내가 원룸을 하나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의 수익률이 나오면 평균 수익률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랬는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1억을 주고 샀어요. 지금 현재 5%가 나와. 그런데 1억에 5%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한 달에 월세가 약 한 45만 원 정도 그런 게 나오는 수준이잖아요. 5%니까 1억에 45%, 45만 원 나오는데, 만약에 이 집을 내가 45만 원이 아니라 한 60만 원으로 월세가 올라갔다라고 하면 수익률이 약 한 7% 정도 가까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7%를 5%로 했을 때 7%가 올라온 거를요 5%로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보통 일반 수익률이 5%라고 했으니까 5%로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이 가격이 이거보다는 많이 올라간다는 거죠. 1억 2천만 원 정도로. 이거 이해되시나요 혹시? 네. 그러니까 수익률을 높여놓으면 내가 매매 시세 차트도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파트 여기 들어오고 뭐 개발 호재가 있어서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이제는 점차적으로 월세 소득이 올라가면 매매 가격도 올라가는 그런 형식으로. 그러니까 가격의 기준 자체가 거의 월세 기준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이제 상가나 조금 더 슬쩍 부분 해서 좀 더 풀어드릴게요. 사실 예전에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으로 강의를 계속 하다가 이제 부동산 자산관리라는 부분으로 이름을 좀 바꿔서 해보려고 한 건데요. 사실은 이 자산관리라는 것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또는 부동산을 어떤 걸 취득해가지고 나한테 맞는 걸 할 것이냐 라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그냥 갖고 있으면 부동산이 오르지가 않잖아요. 예전에는 부동산을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올라가는 시대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죠? 서울 지역 안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올린다거나 그 아파트가 점점 많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형성이 되면서 또 올라가고 그렇게 됐었는데, 한동안은 부동산이 지금 이제 바닥을 찍었다고도 얘기 많이 하거든요. 바닥을 찍었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얼마큼 옛날처럼 쭉쭉 올라갈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개발 호재라든가 주변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면서 가격의 상승은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개발 계획들이 하나하나 맞춰지면은 100% 그게 다 실현되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경기 자체가 우리나라만 볼 수 있는 시대가 지나갔잖아요. 이제 외국의 경기도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IMF 때는 우리나라 그 외환 보유액이 너무 적었기 때문에 그 돈을 차입했던 거고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그때 뭐 부동산을 갖고 계셨던 분들도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2008년도에 미국에서 주택이 폭락하니까 우리나라까지 같이 폭락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저쪽 뭐 수도권 쪽에 그 신축 이런 현장들을 좀 다녀본 적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때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분양이 안 돼가지고 망한 부도난 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우리가 부동산 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그리고 우리 흔하게 중개사무소 이렇게 중개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부동산이요. 그리고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개발을 크게 할 거냐 작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크게 하면 아파트를 짓는 분도 계시겠고 작게 하면 동네에 이제 이런 빌라를 짓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다 보면은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땅을 사가지고 보통 자기네가 지어서 분양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소규모로 이제 진행이 되고 합니다. 하는데 아파트도 그렇고 빌라도 그렇고 굉장히 경기에 민감하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들어가는데 뭔가 경기 변동에 따라서 분양이 안 되거나 그러면 금방 이렇게 망가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회복이 좀 안 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돈은 제일 많이 벌긴 버는데 리스크도 그만큼 많이 따르는 거죠. 리스크가 크면 수익도 물론 커지겠죠. 근데 그만큼 수익이 큰 대신에 리스크도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 이제 가야 되는 건데, 제가 수익성으로 말씀드리려고 했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오피스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그 투자를 많이들 들어가셨었는데, 이게 수익형이 막 5%다, 7%다 이런 수익형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공급이 많아지니까 여기서도 5%하면 난 7%, 여기서 8%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수익형 분양하는 거 많이 보셨죠?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같은 경우에 많이 보셨었는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5%다 매입을 했는데 진짜 5%가 다 나오는 걸까요? 보통 은행에서 돈을 넣어놓으면 정해진 금액만큼의 이자를 따박따박 주기도 하는데 우리가 5% 상품에 부동산 취득했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좀 꽤 들어가기도 해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임차인들이 1년에 한 번씩 교체가 되고 한다라면은 부동산 수수료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여기에 따른 뭐 도배장판이나 그런 게 필요하다라면 도배장판 비용도 들어갈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수익률에서 조금 더 잡아먹는 수익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 공실률이라는 것도 계산을 좀 해줘야 돼요. 최근에 공급이 좀 많아지다 보면은 원룸을 예전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만기가 되면 예를 들어서 2014년 2월이 만기다 라고 하면 방을 미리 내놓죠. 그러면 사람 살고 있는 상태에서 보러 와서 마음에 들면 계약이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공급이 많아지다 보면은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볼 수 있는 집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깨끗하고 새로 지은 집 그렇지 않으면은 뭐 진짜 깨끗한 집만 찾다 보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집들은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물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 집이 세입자가 만기가 돼서 나가고 나면 새로 깨끗하게 도배장판을 해가지고 빈 상태에서 집을 보여주고 빼는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하다 보면은 다만 월세를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을 비워두는 대신에 한 달을 빌 수가 있죠. 2월 달에 사람이 나갔어. 그러면 여기서 깨끗하게 정리해가지고 사람이 보여주면 바로 들어오면 좋은데 대부분 바로 안 들어오고 한 3월이나 한 달 정도 공백 기간이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백 기간을 두고서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다시 5번에 임대를 놨었는데 기존에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좀 지저분하고 뭐하고 하면은 이 월세가 다만 얼마나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 월세를 최대한 받거나 아니면 5만 원 정도 올리는 선에서 할 수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이렇게 해서 공시를 조금 나겠지만 새로 가시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이 수익률이 5%, 7% 해주다 보니까 우리는 새로 지으면서 그 수익률을 확정 보장해주는 상품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실질적으로 원룸 공급이 많은 지역들 가면요, 뭐 몇 프로 확정 보장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수익 확정 보장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거기서 많은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시행사에서 오피스텔을 짓잖아요. 그리고 대행사라는 데서 대행을 합니다. 보통은 짓고 파는 거는 다른 사람이 대신 팔아주는 거예요. 마케팅 능력이 사실 시행사에서는 집 짓는 능력이 있는데 팔아주는 능력은 별로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팔아주는 데가 따로 있는데 여기에서 확정 수익률을 뭐 12% 아니면 10% 이런 식으로 해줘요. 그리고 증서까지 발급을 해줘요. 증서까지 발급해주는데 대부분은 그래도 많이 지켜지겠지만 간혹 가다가 이 10%를 지켜주겠다고 한 곳이 없어집니다. 없어져서 실제 투자 받았던 사람들이 그 금액을 지키지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가 지난 주말에 그 경기도 파주 지역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 여기도 LCD 단지 때문에 공장들이 많잖아요. 원룸들을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 분양도 많이 했는데 실제로 해준다고 했는데 대행사가 없어진 거예요. 없어져가지고 투자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 지방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소송도 걸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물건이 한꺼번에 공급이 풀려버리면 실질적으로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대행사에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보존을 해주려고 아마 했었을 거예요. 대부분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보존마저도 지금 못 해준다라는 거죠. 대행사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이 보존이라는 부분도 좀 잘 하셔야 돼요. 그 소송 걸면 그 약속한 수익률 그대로 돈 줍니까? 어떤 뭐 하면요? 아까 소송 걸면 아, 소송 걸면요? 그 회사가 없어졌는데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 네. 종이금 못 받아.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확정 수익률이라는 말을 해준다라고 하면 도장 찍어준다 하더라도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이 쪼가리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확정 수익률 예를 들어서 10%다 그러면 내가 분석을 해가지고 10%의 수익률을 받을 수 있을지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1년이나 2년 후에 받을 수 있을지를 판단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확정 수익률을 해준다 하더라도 남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동산에서 임대 들어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분석을 다 해보니 10%가 가능하더라. 그래서 거기에 정당한 근거를 내가 봤을 때 그게 인정이 되겠더라 라고 해서 들어가는 거지 여기서 10% 해준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들어가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비슷한 케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상가 투자하는데 사실 상가 투자한다는 거 되게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예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거를 그냥 하면 되는데 상가는 말 그대로 주거가 아니라 누군가 장사로 들어오는 건데 장사가 안 되면 안 들어오면 그만인 거거든요. 그럼 그냥 공실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는데 상가라는 게 우리가 분양을 받으려고 하면 이 분양 상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격 자체가 싸지가 않죠. 이제는 두 가지겠어. 상가 같은 경우는 분양 가격을 매기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해 드린 것처럼 이 수익률로 매기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1층은 5%, 2, 3층은 7, 8% 이렇게 매기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상가 분양하시는 분들이 상가 분양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선임대를 먼저 마칩니다. 선임대 후분양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실질적으로 이제 상가를 선분양을 먼저 하고 후분양하는 경우보다는 선임대를 하고 후분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역시나 만약에 1층에 편의점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 편의점이 입점할 수 있는 상권인지 그리고 들어와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지역인지 그것을 판단하셔야 되는데 지금 편의점이 들어왔으니까 덜컥 계약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는데 편의점이 만약에 간혹 가다가 시행사 하시는 분들이 본인 이름으로 내지는 본인 가족 이름으로 임대를 먼저 들어가서 차려놓는 경우도 있죠. 해서 내가 팔고 싶은 가격이 10억이야. 10억인데 5%라는 수익률을 맞추면 팔릴 것 같으니까 여기 월세를 500만 원씩
책정해서 내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요, 실질적으로 여기가 300만 원짜리 월세밖에 안 되는 지역이라고 봐봐요. 그러면 본인이 한 달에 200만 원이라는 돈을 더 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원래 시세 300만 원인데 500만 원을 주는 거면 200만 원을 더 자기가 주는 거예요. 자기 장사한 것보다. 그러면 이 사람은 1년 동안 하게 되면 2,400만 원을 더 주겠죠. 근데 보통은 5년 계약이 들어가니까 5, 20, 한 1억 정도? 2억에서 한 1억 얼마 정도를 5년 동안 낸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대신에 이 1억이라는 돈을 자기가 5년 동안 계속 할 수도 있고, 임차인도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1억이라는 돈을 더 줄 대신에 매매를 10억이라는 돈을 실질적으로 3%밖에 300이면 3%인데 5%에 팔면서 실질적으로는 약 한 7억 정도의 매매가인 것을 한 3억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임대료를 올려놨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상권에 대해서도 정말 그 1층에 있는 상가가 그 월세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잘 따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상가인지라는 부분을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상권을 보는 눈이나 아니면 임대가 나갈 수 있는 부분인지를 정확히 좀 보셔야 된다는 거죠. 주택 여기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생각으로 넘어왔었는데 우리가 오피스텔 도시형을 이제 분양해서 확정 수익률을 준다라는 것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이제는 그냥 단순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은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시대가 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분들이 이제 공급이 많다라고 판단을 많이 하세요. 하다 보니까 공실률이 생기고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소액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공실 나와서 월세가 줄어들고 하면은 투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요즘에는 보통 서비스 레지던스라든가 호텔형으로 바뀌어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보셨죠? 뭐 제주도로, 특히 제주도에 많이 나오고요. 서울 지역 안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이런 부분들은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이랑 조금 차이나는 게 뭐냐면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을 자기가 직접 구해가지고 세를 줘야 되죠. 그래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가 1년이나 2년 지나서 나가면 다시 또 복빈해서 다시 만들고 수수료 내면서 또 도배장도 해주고 이렇게 되는데 서비스 레지던스하고 호텔형은 뭐냐면 운영을 해주는 주체가 따로 있습니다. 운영 주체가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외국 사람들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외국 관광객들이 많은 제주도라든가 아니면 서울시 안에서도 종로, 광화문, 강남 이런 데는 외국 바이어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이런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내죠. 서비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지적도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처럼 똑같이 분양을 받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 주체가 운영을 해줘요. 운영해주는데 레지던스는 장기 임차, 뭐 중장기 임차인을 받습니다. 중장기 임차인을 대부분 이제 외국 사람들이나 뭐 특별히 출장 오거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오피스텔을 만약에 1000에 한 60만 원 보증금을 걸고 들어가잖아요. 뭐 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구조가 월세 보증금이라는 거 걸고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은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5만 원 호텔보다는 조금 싸고 뭐 모텔보다는 조금 더 비싸고 그런 개념에 금액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운영 주체가 여기에 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인터넷이 됐던 어디든 됐던 홍보를 해서 외국 관광객들을 끌어당겨서 거기에서 거주를 시키고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해가지고 경비를 빼고 나머지를 투자하신 분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호텔 같은 경우에도 호텔급으로 만들어서 분양을 하고 거기에서 운영 주체가 운영을 해서 투자 금액에서 경비를 빼고 일부분을 나눠주는 거예요.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인도 옆에 있는 땅에 건축허가 안 나와. 우리는 건축법상 도로 옆에 있는 레지던스나 아니면 호텔형하고 오피스텔하고 비교해봤을 때 실질적으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은 내가 직접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런 서비스 레지던스나 호텔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안 움직여도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입자가 바뀔 때마다 중개 수수료라든가 도배장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비용이 특별히 더 안 들어가겠죠. 하다 보니까 수익률 면에서는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한 수익률이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확정 수익률도 어느 정도는 해준다고 해요. 실무상에 보면. 근데 여기에서도 한 가지 단점이 뭐냐? 이 운영 주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운영 주체가 정말로 이런 경험이 풍부하고 또 하면서 제대로 이제 투명하게 사업을 잘 진행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이냐에 따라서 그 투자 부분들이 달라질 겁니다. 한데 실질적으로 이 운영 주체가 얼마큼 잘 해왔고 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것이 요 상품에 대한 이제 알아보셔야 될 상황이죠. 가장 운영 주체가 잘 하면은 정말 수입이 괜찮을 거고 안 그러면 마찬가지로 투자한 부분이 제대로 또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보통 부동산 취득하는데 경매를 많이 하시죠. 경매도 많이 하시잖아요. 부동산도 알아보시지만 경매로 일반적으로 왜 사무실이나 상가를 큰 평수를 경매를 받으신 분들도 종종 있으세요. 그분들이 고시텔이라든가 소사무실로도 많이 하기도 하시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택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그 거주 공간들이 주택이거나 준주택이라고 해서 주택처럼 사용하고 있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서비스 레지던스, 이게 주택일까요? 아니면 상가일까요? 상가죠. 네, 주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취득할 때 주택하고 비주거용하고는 취득세율이 달라요. 요번에 새로 바뀐 게 6억 원 미만이 이제 취득세가 1%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뀌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6억 미만은 취득세가 1%입니다. 이제는. 네. 이것 때문에 많이 말들이 있었죠. 예전부터 내려줬어야 되는데 국회에서 필요하고 있다가 못 내려주다가 최근에 확정됐죠. 그리고 이런 비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4%대요. 여기에 물론 노무적 특별세, 지방세 이렇게 붙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건물에 여기는 오피스텔, 여기 도시형이에요. 그러면 취득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취득용세가 몇 프로죠? 4%죠. 그리고 도시형은 1%예요. 그러면 만약에 1억에 분양을 한다. 오피스텔은 4%의 취득세 더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도시형 같은 경우는 1%만 내면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라는 게 있어요. 부가세. 부가세는 다 얘기 들어보셨죠? 부가가치세 10%씩 붙는데 보통 오피스텔 1억이다라고 하면 그 1억에서 1억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라는 게 토지하고 건물로 두 개 나눌 수 있잖아요. 다 나눠지거든요. 토지하고 건물분으로. 보통 우리가 아파트를 짓게 되면 토지 위에다 건물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원래 건물들은 우리가 보이는 이런 상가 건물들이나 건물들은 전부 다 토지 따로 건물 따로 있어요. 등기부등본이. 근데 아파트나 빌라라든가 이런 건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토지하고 건물하고 합쳐서 집합 건물이라고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 다 지어졌을 때. 하지만 그 외에는 전부 다 토지하고 건물 따로 들어가죠.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요. 토지분하고 건물분이 있는데 이 건물분에 있어서 10%의 부가가치세가 따로 붙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억 중에서 토지를 뭐 한 6천을 잡고 건물을 한 4천 정도 잡아서 4천에 대한 10% 400만 원이 부가세로 따로 붙어요. 오피스텔 취득하시게 되고. 그러면 똑같이 1억인데 오피스텔을 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1억 플러스 여기에 400만 원이 따로 붙으니까 1억 400이 되잖아요. 그렇죠? 1억 400. 도시형은 1억에다가 그냥 1억. 취득세가 아니고 이거 부가세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보이세요? 너무 쭉 끝으로 왔나? 여기다 말씀드릴게요.
오피스텔은 1억에다가 부가세 400만원 줬고 도시용은 그냥 1억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취등록세가 여기 4%니까 400만원 더 붙겠죠. 4%대니까. 그리고 이거는 1%대니까 100만원. 그러면 이거는 1억 800만원, 이건 1억 100만원. 이게 제가 차이가 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피스텔 취득하시게 되면 사업자라는 걸 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내게 되면 이 부가세가 환급이 돼요. 그래서 오피스텔을 취득하시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를 내러 가시면 이 400만원을 다시 환급해 주니까 실제 들어가는 거는 1억 400만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동산 임대사업자라는 게 있고 또 주택 임대사업자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원래는 통상적으로 원래 부동산 임대사업자만 있었는데 지금은 주택 임대사업자라고 있어서 주택 임대사업자를 내시게 되면은 혜택이 몇 가지가 있는데 주택 임대사업자 내시게 되면 일단은 취등록세가 면제입니다.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을 샀을 때 100만원이 감면이 되겠죠. 그러면 1억만 들어가요. 1억만. 여기서도 1억 플러스 부가세 400만원 그리고 취득 400인데 이 400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면. 그러면 도시형 같은 경우에는 1억. 지금 오피스텔은 1억 400만원이죠. 근데 우리가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내면 400만원 환급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주택 임대사업자를 내면은 400만원 환급을 못 받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 부가세 400만원하고 취득세 400만원 중에 어떤 걸 환급받느냐는 걸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택 임대사업자를 내면 취등록세가 면제되니까 이게 없어지는 거고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내면 부가세 환급받는 게 이게 없어지는 거고 어쨌든 간에 1억 400이 들어가요. 근데 주택 임대사업자를 내시게 되면 1억 400이 들어가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 혜택이 있으면 대신에 또 혜택이 없어지는 것도 있겠죠. 뭐냐면 예를 들어서 취등록세 면제에다가 재산세 감면에다가 종합부동산세 뭐 포함 안 되고 현재 내가 주택 있는 거에 대해서 뭐 비과세 혜택 받는데 영향 안 미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 5년간 보유를 해야 되는 조건인 거예요. 5년간. 그러니까 5년 동안 팔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오피스텔보다는 차라리 도시형을 사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겠죠. 항상 똑같은 상품인데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이 나눠져 있어서 그걸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머리를 써야 되는 상황이 또 펼쳐지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일부분은 오피스텔이고요. 일부분은 도시형이에요. 내가 이거 사는 이유가 월세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월세를 내놨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는 오피스텔하고 하나는 도시형을 샀는데 부동산에서 월세를 빼주는데 오피스텔은 나가는데 도시형은 안 나가요. 왜 안 나갈까 알아보니까 오피스텔은 수수료가 비주거용이라 0.9%를 받아요. 근데 도시형은 수수료를 5천만원 미만은 0.5%, 그리고 이상은 0.43% 해가지고 최소 기본적으로 0.4%, 0.3%? 이 정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도 똑같이 예를 들어 1000에 60만원이다 그러면 오피스를 먼저 빼주지 도시형을 먼저 빼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수수료가 이게 더 비싸니까. 그러니까 이거 위주로 다 빼고 이거 없으면 이제 이걸 빼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요, 도시형도 수수료가 좀 더 줄 테니까 빨리 빼달라고 하시는 분들 종종 있으세요.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한 거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빨리 나가고 그래야 월세를 빨리 하루 더 빨리 받는 게 낫지. 늦게 나오지 한 달씩 비워버리면 그 월세 한 달 못 받으면 수수료 주는 것보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부동산을 여러 가지 이게 사시겠지만 수익형에 있어서는 경매를 받아서 우리가 근생이나 상가를 좀 싸게 경매를 받아가지고 그 안에다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고시텔이나 소사무실로도 많이 임대를 주기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원룸이나 이런 건물들 우리가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건물을 새로 짓기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고시텔이나 소사무실 임대를 주게 되면 아무래도 그 고시텔 인테리어를 본인이 직접 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하신 걸 또 경매를 받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뭐 도시형이나 오피스텔 외에도 이런 고시텔이나 소사무실도 수익형으로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우리가 건물 중에서도요, 이런 상가 건물 중에서도 1층은 임대가 잘 나가는데 위에 층은 안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가로 나와서 경매로 금액이 많이 떨어진 것들을 매입하셔가지고 이런 고시텔이나 소사무실로도 임대를 주게 되면 많은 수익률을 발생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품이 꼭 그게 어떤 상품으로 만들어졌다기보다도 자기가 본인이 직접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는 어떻게 활용하시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많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주택 쪽으로는 이게 되고 우리가 보통 상가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상가도 이 주택 외에는 이제 상가를 많이 매입하시게 되는데 보통 상가가 요즘에 인기가 좀 제일 많은 것들이 그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인기가 좀 많이 있는 편이죠.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인기가 왜 많은지 알아요? 안전적이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상권이라는 게, 상가라는 게요, 잘 하시는 분들은 수입을 많이 발생시키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상가가 되게 많이 힘든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실질적으로요. 특히나 이렇게 분양상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부동산이 그 가격을 매기는 데 있어서 그냥 얼마가 아니라 월세가 얼마나 따라서 가격이 매겨져요. 수익률이라는 거죠. 거기에 의해서 매겨지는데 이 분양상가라는 게 실질적으로 원칙적으로 하면은 어떤 업종이 임대가 맞춰져 가지고요. 그 업종이 장사가 잘 되면 월세를 당연히 많이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매매가도 올라가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나중에 일인 거고요. 처음에 분양을 할 때는 이 분양상가가 지은 회사가 얼마의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이거를 얼마를 들여서 건축을 해가지고 마진을 얼마 붙였을 때 이게 분양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이나 마진, 이거는 마진은 뭐 조금만 붙일 수 있겠지만 땅을 얼마에 샀냐에 따라서 이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땅을 매입하는 데 있어서 잘 매입하는 사람들은 분양 가격이 좀 낮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분양가 너무 높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상가 분양을 받아보신 분도, 여기 상가 분양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상가 분양 받았어요? 요즘 상가 분양 받으려면 정말 낮은 가격에 제대로 된 상가 받으려면 좀 힘들어요. 워낙에 고분양가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안정적으로 받으려면 1층 상가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요, 정말 항상 그래요. 저희도 가보면 여기에 이렇게 딱 길 껴서 코너 자리라든가 정말 될 만한 자리는 이미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본인들도 사실은 건물을 지을 때 1층에서 웬만한 수입을 다 뽑아버리는데 그 중에서 좋은 거는 본인이 끌고 가던가 아니면 지인한테 주는 경우지 분양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좋은 자리는 거진 내가 분양받기는 좀 어렵다라는 게 일반적인 거고, 하다 보니까 이 분양가가 높으니까 내가 어떤 업종을 주더라도 실질적인 수익률이 제대로 나오기는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분양상가는 잘 알아보고 분양을 좀 받으셔야 된다라는 부분인 거죠. 또 상권이라는 게 너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조금 고려해야 될 상당히 좀 많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해서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실질적으로 인기가 많아요. 많다 보니까 그 분양을 받을 때 보통 우리 경매처럼 이렇게 입찰을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했을 때 경쟁률이 되게 좀 치열합니다. 보통 분양상 같은 것처럼 이제 상가 뭐 상업적 안에 이렇게 지어졌을 때는 이렇게 상권이 움직이거나 좋거나 나쁘거나 그럴 수 있는데 이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가 입구에 바로 있거나 어쨌든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 주민한테 가장 맞는 그런 업종들이 들어가기 쉽다라는 거예요. 슈퍼라든가 미용실, 뭐 세탁소 그런 게 있으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안전하게 공실 염려가 없는 상태로 임대가 가능하다라는 게 그래서 사람들이 단지 상가를 많이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더불어서 이 고분양가를 좀 피해갈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시는 경우 있고요. 그리고 하시는 게 이제 근린상가도 들어가시고, 근린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 단지 근처나 이제 상업지역이나 그런 데에서 조금 단지상가는 아니고 상업지역도 아니고 그 사이 정도 있는, 우리가 주변에 가다 보면은 또 이렇게 상권이 조금씩 상권이라고 해서 골목에 상가도 많이 밀집돼 있잖아요. 그런 상가를 이제 근린상가라고 표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뭐 식당이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부동산도 들어오고 이제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상가 주택도 있고요. 아까 소액을 했다라고 하면은요,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상가 주택 쪽을 많이 바라보시기도 하세요. 대략 한 10억짜리 정도 선에서 많이 보시는 경향들이 좀 많이 있으신데, 실질적으로 제가 마지막에 이 말씀을 드리고 좀 끝낼게요. 상가 주택이 밑에 이제 상가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위에 이제 주택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주택하고 상가하고 이 기준을 봤을 때 50%가 주택이 더 많으냐 상가가 많으냐 따라 세금이 좀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이 상가가 있다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상가가 50%가 좀 넘어가요. 그러면 이 부분은 다 상가로 보시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주택 부분이 51%라고 하면 전체적인 거를 주택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세금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10억이다 그러면은 고가주택으로 들어가겠는데, 보통은 우리가 부동산 하는 데 있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절세 방안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절세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부동산에 대해서 소득을 얼마큼 일어날 수 있다는 건데, 우리가 시세 차익에서 세금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라면은 정말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양도세 비과세 자체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년만 보유하면 되죠. 예전에는 거주기정도 있었는데 지금 거주기정 없이 그냥 2년만 보유하면 되는 게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이 상가에 있어서 주택이 51%만 돼도요, 51%만 돼도 이 주택은 상가 건물 자체가 전부 다 비과세라는 거예요. 비과세. 단 10억이 넘어가면 9억까지는 비과세고 나머지 1억에 대해서 계산해서 세금 내시면 되는 거고요. 해서 실질적으로 돈이 있으신 분들, 특히나 아파트 뭐 40평, 50평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처분하시고 이런 상가주택으로 많이 갈아타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상황들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내가 지금 현재 6억에 매입을 했는데 나중에 9억에 팔았다라고 하면 3억 자체의 세금에 대해서 비과세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테크도 하실 때 이런 세금 테크도 같이 하시게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상가는 일반 세율이잖아요. 주택은 지금 중과세 폐지된 건 아시죠? 요번에 완전히 폐지됐어요. 네? 완전히 폐지됐어요. 폐지가 이제 새누리당에서 요번에 민주당을 할 때 지금 아직까지 땅땅땅은 안 했는데요. 지금 폐지되는 걸로 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과세라는 거는 어차피 예를 들어서 세금이라는 거는 원래 누진 세율이에요. 얼마 벌면 얼마 내는 세금인데, 한참 부동산이 뜨거울 때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중과세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중과세. 부동산 두 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그 중에 팔았을 때 무조건 뭐 50%, 세 채를 보유하면 무조건 60%. 매겨가지고 주택을 많이 보유해서 팔게 되면 이 중과세 때문에 겁나서 팔지도 못하고 잘 사지도 못하고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걸 요번에 이제 없애버린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취득세 1%로 완화되는 조건하고 중과세 없애고, 부동산을 살리려고 지금 내수경제 살리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부분들을 조금 보시면서 가면 되는데, 일단은 중과세는 없어졌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적인 부분이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 규정을 만들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 내가 샀던 가격
양도한 가격이 샀던 가격을 빼면 나머지 차익이거든요. 그 차익을 세금을 막 60%까지 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1억이 남으면 6천만 원 세금을 냈었어요. 그러니까 내는 사람들이 힘들어 죽는 거죠. 난 열심히 솔직히 불로소득이라고 해서 이렇게 걷어갔지만 그 집 하나 살고 집 하나 살려고 얼마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그 부분의 수입을 다 뺏어갔었는데 지금은 이 수입을 이제 다 뺏어가니까 없어졌고 주택 같은 경우에 한 채만 한 세대가 한 가구가 2년만 보유하게 되면은 양도 올라가는 가격을 모든 걸 다 비과세를 해주는 거예요. 주택에 대해서는. 하니까 보통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에 올라가면은 세금을 비과세 받고 만약에 주택이 더 있거나 아니면 주택 외를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주는 거죠. 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 부분이 51%만 된다 하더라도 전체가 전부 다 비과세라는 거예요. 이 상가 자체는 원래는 과세 대상이거든요. 상가는 내가 예를 들어서 2억에 샀다가 3억에 팔면 1억에 대해 세금이 붙어요. 1억에 대해서. 붙는데 주택이 51%가 되면 전체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는 거예요.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후 세금마저도 안 묻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거주도 하면서 월세도 주는 상가주택을 잘 매입을 하시면 시세차익도 올리시고 월세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말씀을 또 한번 나자고도 하겠지만 택지개발지구라든가 신도시라든가 많은 지역에 지금 분포되어 있는데 공실이 많은 지역도 좀 있기 때문에 지역 선정을 잘 하시면 괜찮고 지역 선정을 잘 못하시면 그거마저 좀 힘든 상품들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이렇게 세금적인 부분을 혜택을 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노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그 상가주택에 대한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거는 상가주택만 따로 제가 새로 땅을 사서 매입해서 짓는 것까지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긴 시간 감사드리고요. 잠시 후에